자, 지금부터 보실 페이지는 132페이지 광합성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목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을 합성,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이산화탄소 물도 굉장히 중요하나 빛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쫙 한번 써보자면, 첫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여러분 이제 이거 분자식으로 써도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겠지? 알아먹어야 되는 시기가 되죠, 이때는. 자, 제일 먼저 이산화탄소랑 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자, 이 광합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광합성이라는 친구가 언제 생성되느냐, 언제 자주 일어나느냐, 시기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얘들아,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루 중에 빛을 제일 많이 공급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겠어? 낮이야, 밤이야? 낮이겠지.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시기는 낮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뒷면, 앞면 둘 다 가리지 않고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생성 시기랑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과정을 딱 보게 되시면 화살표 왼쪽으로는 필요한 물질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으로는 생성된 물질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필요 물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빛 에너지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필요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어떻게 흡수해서 광합성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냐?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인 기공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흡수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필요한 물질 두 번째, 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디서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물질은 빛 에너지죠. 그쵸? 이 빛 에너지는 식물의 어디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저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흡수를 해요. 무엇을? 빛 에너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 두 가지가 있죠. 생성된 물질 두 가지, 즉 포도당과 산소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이 포도당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실험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것도 혹은 실험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생성된 저 포도당은요, 생성되자마자 바로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O2에서도 페이지 넘기다 보면 탐구 A라고 하는 실험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물질이 우리가 그냥 녹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생성되자마자 바로 녹말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생성 물질인 산소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방금 기공이라고 하는 곳이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 얘기했죠. 즉, 이 생성된 기체인 산소도 기공을 통해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이 많은 숲이나 산을 가면은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이 광합성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 광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알아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용하는 용액이 하나가 있어요. 용액. 무슨 용액이냐면은 B, T, B 용액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BTB 용액은 원래 산성일 때, 그리고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광합성 파트를 공부하면서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이 가능해? 안 돼. 그럼 도대체 뭘로 이 BTB 용액을 그러니까 어디에 알아보려고 사용하는 것이냐?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은 산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리고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적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산성일 때는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이고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노초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실험관 총 3개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첫째, 가 실험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나 실험관에는 검정말만 있습니다. 오케이? 검정말. 자, 세 번째 실험관에는 검정말도 있는데 여기에 알루미늄 포일까지 덮어 씌워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 3가지 용액을 둡니다. 자, 아무것도 없으면 쟤는 색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무슨 색이 돼야 되는 것이냐? 얘는 그대로 노란색이 유지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노란색을 넣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야. 자, 그럼 나 실험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점점 양이 적어지면서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째 실험관입니다. 세 번째 실험관도 마찬가지로 실험관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이 돼요. 오케이?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과.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나랑 다가 저렇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사용한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또 무엇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시험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거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빛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시험 문제. 오케이? 그래서 꼭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총 3가지가 있었어. 빛, 이산화탄소, 물.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 이 요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째, 빛의 세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빛의 세기를 이렇게 보니까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해지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쵸? 이 두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광합성량이 무제한으로 끝까지 쭉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광합성량은 나중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광합성량은 나중에 일정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온도예요. 광합성을 할 때는 이 온도라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오히려 높아졌다가 오히려 뚝 떨어져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아, 광합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광합성량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거야, 광합성. 오케이? 이해했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뭐 필기 안 했는데 지워도 되죠? 지울게.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거야. 그 물은 물 액체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체로 바꿔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바꿔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이 증산작용의 특징 첫 번째는 키가 너무나도 큰 나무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이파리 끝까지, 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까지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을 통하여 물 상승에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요. 혹은 식물이 죽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 몸 속에 있는 물을 버려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줘요. 무엇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체온 조절이 가능해요. 무엇을 통해? 증산작용을 통해.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높아지게 되면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온도 상승과 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는 체온 조절을 어떻게만 가능한 것이냐?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만 가능해요. 온도가 낮아지는 것만 가능하다. 즉, 온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증산작용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 첫 번째, 가 실험관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실험관에는 이파리가 많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실험관에는 이파리도 많은데 여기다가 비닐봉지를 씌워요.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아까 광합성을 실험할 때도 이 용액을 한번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전제 조건이 있어. 세 친구를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 식물을 넣어두는 실린더에다가 우리가 식용유를 떨어뜨려요. 자, 여러분, 물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리게 되면 식용유 어떻게 되니? 떠 가라앉아. 뜨죠? 그쵸? 식용유가 뜬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식용유 아래쪽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어주는 이유가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왜? 지금 저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판단할 거야. 근데 이 물이 줄어드는 게 정말 증산작용으로 없어지는 건지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사라지는지가 정확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어요. 그쵸? 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잎이 있는 실험과 나 같은 경우는 물 높이가 낮아졌겠죠. 그리고 실험관 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거나 아주 조금만 낮아질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증산작용이 어디서 일어난다? 이파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증산작용은 이파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또한 봉지를 씌웠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봉지 속이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증산작용은 건조할 때 증산작용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이거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 오케이, 쌤, 증산작용이 이파리에서 일어나는 건 알겠어요. 그쵸? 결과를 통해 알아냈잖아. 그럼 이파리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정확하게는 잎의 기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아까 기공 살짝 배웠어. 잎에 있는 구멍이고 공기, 즉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공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기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째, 표피에 있어요. 표피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기공이라고 하는 친구가 공변세포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공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 방출했던 산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었던 이산화 탄소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해 방출하기도 하는 물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구멍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난생 처음 한 친구가 나왔어. 누가 나왔니? 공변세포. 오케이? 그럼 이 공변세포는 무엇인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공변세포.
자, 이 공변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우선 여기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염록체가 존재해요. 자, 여러분 염록체가 존재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공변세포가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거. 그래서 안쪽은 좀 덜 늘어나고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더 두꺼워서 더 진하게 보입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건조할 때 자주 잘 일어난다라고 했지. 자,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가장 건조한 때는 언제냐? 주로 낮이 가장 건조하고요. 새벽에는 조금 습해요. 그래서 막 이슬이라든지 성해가 맺히는 이유가 새벽에 온도가 낮아서거든. 자, 그러면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낮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 낮에는 또 뭐도 잘 일어나지? 광합성. 그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증산작용의 조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같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만 쑥 지워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O2 여기 몇 페이지야? 136페이지 한번 펴봐요. 탐구 A랑 B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중간에 여러분들 표시해야 될 것만 제가 쭉쭉 써드릴게요. 동그라미 쳐놔. 첫째, 물중탕 하는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아이오딘화, 칼륨. 이 친구는 녹말을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게 되느냐? 청람색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은 포도당인데 그 친구는 생성되자마자 바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청람색으로 색이 바뀌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써주셔야 됩니다. 137페이지 넘어갈게요. 거기서 탄산, 수소, 나트륨. 이 친구는요,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수용액을.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광합성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결국 무슨 소리야? 산소예요. 발생량도 많아지는 거겠고요. 그러면 지금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금치가 떠오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야.
저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것만 기억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 탐구 B, A 둘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쭉 넘어와서 142페이지 식물의 호흡 하나만 끝나. 진짜 하나만 끝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습하, 흡하, 숨 쉬는 걸로만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양분을 분해해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냐?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호흡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방합성처럼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호흡의 과정은 광합성을 통해 생성했던 포도당과 광합성을 통해 만들었던 산소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아? 저기서 화살표 방향만 살짝 바꾸면 뭐랑 조금 비슷해 보여. 광합성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차근차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첫째, 호흡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시기. 언제? 그런 거 사시고 할 거 없어. 따질 필요 없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정확히, 그 구조에서 정확히 일어났다면은 호흡은 그렇지 않고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호흡이? 오케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가 이거 다음에 뭐 말해줬었어? 필요물질과 생성물질.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호흡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누구랑 누가 있어? 포도당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식물에서 포도당은 어떻게 구할까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그쵸? 광합성으로 만든다. 그쵸? 자, 그리고 산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통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이 산소를 전부 다 이용하진 않기도 하고요. 혹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어디서 어떻게 흡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써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생성물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봅시다. 첫째,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광합성으로 재사용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요. 오케이? 근데 생성된 모든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광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해, 얘들아. 쌤, 광합성 할 때 물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통해 물도 생성되니까 얘도 광합성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물은 광합성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나 혹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식물에서 사용을 한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됩니다. 이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이냐? 첫째, 싹을 틔운다. 혹은 재생. 식물이 다치거나 부러진 것을 복구하는 것, 재생. 그리고 생장,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구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합니다. 실험. 실험을 통해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실험관에는 시금치를 넣고요. 두 번째 실험관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된다? 어두운 곳에 넣어야 돼요. 자, 어두운 곳에 넣는 이유는 뭐겠어? 밝은 곳에 넣어두게 되면은 산소를 마구마구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넣더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됐죠? 자, 그 다음 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죠. 호흡을 통해. 그래서 석회수를 넣게 되면은 석회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오케이?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석회수의 색깔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호흡과 광합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비슷했잖아. 그래서 그 비슷한 두 친구를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광합성 그리고 호흡.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빛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쵸? 그리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를 본인이 저장하죠. 그래서 이름도 합성이잖아. 그래서 양분을 합성하고요. 그와 동시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정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그런 거 상관없어. 항상 일어나요. 호흡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쵸?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한다. 마지막! 이 친구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니? 저장하는 거야? 아니죠. 방출 혹은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쌤, 우리가 식물이 많은 곳에 가면은 신선한 산소를 마구마구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호흡이 일어나면은 결국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전부 다 호흡으로 사용되는데?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를 우리가 낮과 밤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보다 훨씬 더 커요. 호흡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 산소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밤에는 빛 에너지가 없으니까 광합성이 호흡보다 훨씬 더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